자, 월요일입니다. 국내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요. 장세 전망해 보는 시간인데요.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예. 실업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양적 완화 이거 축소한다라고 예고를 했을 때 벤 버난키 의장이 6.5% 정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았던 아이템이라서 우리가 더 관심이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7% 턱걸이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장세는 올랐단 말이죠.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을 조기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것 때문에 좋은 게 나쁜 거고 경제 지표가 나쁘게 좀 시원찮게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그러게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금요일 날 상황은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고용 지표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표의 서프라이즈가 좀 컸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동안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나 악재가 이제 시장에 조금 녹아들어서 어느 정도 악재가 소진된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좀 경제 지표에 적극적으로 가격 지표, 특히 주가가 반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비정상적인 장세 상황이 정상화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표의 개선으로 인한 양적 완화의 축소 우려가 불거져 나온 것들이 시장의 공포감으로 작용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지금부터는 뭐 지표가 좋아지면 진짜 좋아지나 보다 하고 장이 계속 올라갈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금요일 날 상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고용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 했다라는 것. 뭐 그 전날 3분기 GDP가 서프라이즈 했지만은 오히려 재고가 전체 성장의 기여도에 56%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4분기에는 조금 생산이 줄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오히려 이제 디스타킹이죠. 재고를 조금 줄이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제 생산이 감축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측 기관들이 4분기 성장률을 1.5%에서 평균 1%나 1% 아래로 그렇게 내리면서 오히려 이제 목요일 날 증시는 안 좋았죠. 미국에서. 근데 이제 금요일 지표는 이제 상반된 모양이었습니다. 경기 지표 자체가 고용 지표 자체가 예상한 게 한 18만 명에서 18만 5천 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20만 3천 명의 실업률은 72%에서 이제 2%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7.2%에서 2%. 7%. 0.2%포인트가 떨어져서. 70%면 큰일 나요. 7%로 이제 나왔는데, 지표 자체의 서프라이즈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일단은 반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때 테이퍼링 우려보다는 이제 어차피 뭐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솔직 모드로 이제는 뭐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지는 이런 정상적인 시장으로 조금 변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실업률이 한 3%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실업률이 3%인데 내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왜 지표하고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그 지표하고 이렇게 다른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업률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일할 능력과 일할 의욕이 있거나 의도를 가지고 취업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 혹은 뭐 부모님 뭐 자영업 하시는 데 가서 일 도와주고 이런 분들도 다 취업 상태로 보는 건데 미국의 경우도 같습니까? 실업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경제 활동 참가율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로 소폭 올라갔습니다만은 아직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영업이나 은퇴자, 주부 또 학생,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 뭐 단념했다고. 그런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그 경제의 그 밑단,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400만 명 정도니까 과거 평균 대비 한 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고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장기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고요. 취업이 된 사람 중에서는 상당히 좀 고용 시장이 조금씩 타이트해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러면 월급은 저 급여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개선될 여지는 예, 그래서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도 보시면은 그 주간 생산 활동, 예, 그다음에 평균 임금 지수 이런 지표들이 다 올랐거든요. 예, 뭐 11월뿐만 아니라 지금 꾸준하게 하반기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존에 이미 고용된 시장에서의 고용 상황은 비교적 안정세 내지는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 네. 그런 의미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실업자들이 일부 이제 노동시장으로 복귀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이제 더 떨어지겠죠. 네. 통상 실업률이 경기 후행 지표지만 지금 약간 선행적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은 고용이 회복돼서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다시 그렇죠. 생산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고용이 증가되는 선순환을 보이는 건데, 지금 사실은 7% 실업률은 지금 한 10% 가까이 실업률에서 이제 계속 떨어진 상황이고, 네. 원래 6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뭐 축소를 시작하겠다.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끝내는 정도의 실업률을 한 7%로 본 겁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참 상당히 그 격세지감이죠. 지금 한 6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원래는 7%면은 QE가 거의 끝날 정도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니까. QE 축소에 대해서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예. 달리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상당히 우리의 예상보다는 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실업률에 대한 서프라이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걸 떠나서 GDP 수정치가 3.6%로 나왔던 것도 어쨌든 서프라이즈 뭐 재고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찬찬히 보면 소비 측면에서 보면 별반 이렇게 좋아진 게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나빠졌다, 이런 그 통계도 같이 나왔거든요. 예. 미국 하면 소비의 경제인데 이게 과연 그 지금 실업률 측면에서도 보면 실업률이 궁극적으로 좋아져서 경제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 게 이제 소비가 좀 진작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바이어스는 왜 나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재고를 좀 장기간 이렇게 지켜보면 변동성이 없으면 재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고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분기 정도만 보고 재고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를 본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3분기에 지금 재고가 3분기 전체 성장의 한 56% 정도를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니까,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생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기존에 생산했던 재화가 다 판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재고가 네. 많이 쌓였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동률이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기업들의.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지나치게 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약간의 통계적인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고 지표에는. 보다 더 중시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재고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최종 판매 지출이거든요. 예. 최종 파이널 세일즈라고 그래가지고 최종 판매 지출은 이제 재고 부분을 제거한 겁니다. 예. 근데 최종 판매 지출에는 이제 수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제 미국 안에서 소비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최종 판매 지출,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인 경기의 활성화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최종 판매 지출은 1.9%로 나왔습니다. 3분기에. 약 2% 정도에서 상당히 안정된 모양이거든요. 최근 수개 분기 동안. 그래서 한 2% 정도의 최종 판매 지출이면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서 순항을 하고 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재고가 들쭉날쭉하면서 최종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장률을, 소위 헤드라인 성장률을 이제 조금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이제 최종 판매 지출인 게, 이 최종 판매 지출이 사실은 기업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너무 재고 부분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단기적으로 또 한두 분기 정도 크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그림은 조금 그 고용을 매개로 한 선순환, 그다음에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그리고 비교적 꾸준한 임금 상승으로 대변되는 경기의 온건한 확장 국면에 있다. 네. 라는 것이 이제 베이지북에서도 지난주에 나왔듯이 그렇죠. 네. 뭐 확인된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종 판매 지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거나 또 우리나라처럼 요즘 직구라고 그 직접 구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도 그 블랙 프라이드 시즌 뭐 이런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이게 추려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죠. 예. 예.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월에도 혹시 테이퍼링 이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미국이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나왔다면 더 미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조금 12월은 저희가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뭐 미국 전체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지금 3월이 유력하고요, 내년. 12월의 가능성은 좀 적은 편인데요. 일부가 이제 내년 1월을 예상하고 네.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연준이 준비가 덜 된 흔적이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업률 6.5%에 물가 2%가 되면 이제 QE를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포워드 가이던스 부분이 조금 그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6%로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뭐 단서를 달아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뭐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를 가는 데 대한 경제 주체들에 대한 연준의 확실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시장 금리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적게 올라서 소위 그동안 양적 완화를 했던 비용, 이 코스트가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QE에 이제 지금 혜택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예. 경기 부양 효과는 앞으로 연준이 초점을 두는 부분은 사실은 QE의 비용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장 금리를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천천히 올리는데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즉 제로 금리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 하에서 유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거는 좀 줄이더라 하더라도 지금 제로 금리 상태를 언제쯤 그러면 변동, 그러니까 올리는 쪽이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거네. 그 부분이 나와야 실제로 QE를 적극적으로 해도 시장 금리가 요동을 안 치겠죠. 그렇죠. 소위 국채 런이 안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QE를 진행하면서 보조적인 수단,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지준율 인하라든지 은행의 초과 지준에 대한 이자율을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현재 이절에서는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보완 조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떡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QE의 시작은 좋다. 좋은데 종료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어떤 시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게 연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연준 위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어떠한 그 테이퍼링을 둘러싼,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둘러싼, 또 QE의 보조적인 수단을 둘러싼 의견이 뭔가 정립이 안 돼 있다.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2월은 좀 급하다. 그리고 내년 1월은 아무래도 이제 버냉키가 임기를 마치고 자넷 앨런이 이제 새로운 이제 의장으로 시작하는 국면에서 90대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나가기도 좀 뭐하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의장이 돼서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면서 이렇게 어떤 그 QE 축소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1월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장의 교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바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 FOMC가 이제 3월인데 내년. 2월은 건너뛰고 3월로 가죠. 3월이 되면 이제 버냉키가 올해 6월에 얘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9개월, 3분기가 지난 3분기. 시점이 됩니다.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시점을 놓고서 이제 지금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12월 가능성이 제일 적어 보이고요. 예. 1월 내지는 3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에 안 한다라고 예측하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교체기기 때문에 안 한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딴 데서 그냥 영입하거나 뭐 낙하산으로 내려오시는 분도 아니고 그 FRB의 부의장 출신이니까 지금까지 벤버랑케하고 엄청난 호흡을 맞춰온 분이니까 그런 인적인 게 과연 우리 정서로는 그렇지만 미국 사람 정서에서 그게 꼭 장애물이 될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월을 유력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예. 예. 뭐 제가 꼭 1월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엔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보면은 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보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함께 엔저가 같이 와버리니까 예. 이게 한국 시장이 뭐 스퀴즈 당한다고 할까? 이게 그렇죠. 몰려버리는 그런 예. 모양새가 나왔는데 또 간혹 가다 보면은 엔저가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생산성에 그렇게 큰 영향 없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와요. 예.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어떤 엔화 약세냐에 따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떤 엔화 약세냐라는 부분은 사실 달러가 조금 미국 중심으로 보면요. 예. 달러화가 조금 약세일 때가 대체로 세계 경기가 조금 확장할 때입니다. 네. 예, 확장할 때 달러 약세 내지는 뭐 약보합세. 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다 강세고, 그렇죠. 유로화도 강세고, 원화도 강세고, 이제 엔화도 강세인.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증가하고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이제 비달러 통화들이 좀 강하죠. 주변국 통화들이. 그런 상황에서의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가 그런 상태에서 엔보다 조금 더 강해지는 경우에 이제 원 엔저다. 예. 원화가 이제 엔화에 비해서 더 이제 절상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엔저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과거에 이제 코스피와 엔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네. 이제 엔화 환율이 이제 빨간색인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엔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그리는 거거든요, 눈금을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동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네. 이게 동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엔화가 약세일 때 오히려 코스피가 올랐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엔화가 약세면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코스피는 약세로 간다. 이런 게 고정관념인데. 예,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좋을 때 대체로 엔화가 좀 강세였고 우리나라 통화도 강세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세계 교역이 증가할 때 이머징 시장이 올라가고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면서 자본 개정 쪽에서 완화 강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 수출 증대, 교역 증가, 그리고 외국인 매수 증대, 원이 엔에 비해서 조금 더 강세.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 상승기에 대체로 엔저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엔저 때문에 이거 도저히 뭐 이거 기업 이익 때문에 못 사겠다. 이런 엔저가 진행되면 대체로 외국인 매수세가 멈추고 또 그 정도가 되면 원화가 또 달러 대비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먹을 게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탈하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멈춥니다. 네. 이제 과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세 차례 엔저가 있었는데요. 예. 과거에 2002년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그렇게 엔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코스피가 올랐고요. 예. 수출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07년에서 9년 사이 이때도 이제 엔저였는데 한 25% 엔화가 원화에 대비해서 이제 절상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주가가 강세였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엔화가 원화에 비해서 이제 절상이 된 상태에서 이번은 이제 일본 주가만 올라가고
한국 주가는 이제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엔화 약세 국면하고는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만 강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레벨이 약하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까지 안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QE 양적 완화를 한 국가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예. 유럽도 지금 양적 완화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한국은 양적 완화를 안 한 국가이기 때문에 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양적 완화를 한 국가와 안 한 국가로 나눠져 있고, 양적 완화 한 국가들은 올라가고, 예,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어떤 그 채권 시장에서 나온 글로벌 유동성들이 해외 쪽, 특히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경기의 신뢰도가 약한 상태에서 쉽사리 못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 내 대표적인 한국 시장은 지금 좀 약한 거고요. 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엔화를 숏치고, 그러니까 엔화 약세 베팅을 하고요. 니케이 225에다가는 롱을 하고. 예, 주식에는 매수 베팅을 지금 하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주째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는 사실은 일본 주식을 사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헤지 펀드를 비롯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엔화에 대해서는 숏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묘한 협업 구조가 돼 있는 예, 거죠.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환율 시장에서 주식 시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이 그렇죠.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예전에 엔화의 동향하고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엔저는 조금 다른 거다. 예. 특별히 그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엔저가 인위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전에처럼 우리 수출 기업 혹은 우리 주가에 이렇게 선순환 구조의 결과물로서 엔저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도 좀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는 지금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주가는 계속 억눌리는 쪽으로 엔저가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조금 일본 시장의 자금 흐름에 조금 변화가 나타났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엔화가 그 정도로 뭐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진행될 때 한 어느 정도를 엔화의 약세 한계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내년 4월에 이제 소비세가 3%포인트 올라가면 일본의 고령화된 소비자들이 과연 물가가 이제 상점에 가보면 물가가 한 3%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테니까 이제 좀 더 써야 되겠다. 더 늙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물가가 올라갔으니 이게 조금은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가격이 올라간 부분만큼 소비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예고편이니까 지금은 예. 좀 소비를 급하게 하는데 막상 올려놓으면 이제 소비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엔저로 수입 물가가 또 같이 올라가면 일본은 한 2, 3개월 정도 바로 수입 물가의 에너지 가격이 연동돼서 뭐 전기 가격도 올라가고 가스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일본의 고령화된 소비자들이 엔저에 대한 저항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07엔, 8엔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이 올라가면 아마 아베 정권 자체의 유지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디플레이션에 익숙해 있는 일본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 고통을 느끼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7엔, 108엔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107, 8엔 가는 과정도 지금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하기야 이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최근에 보니까 50% 미만으로 물론 이제 비밀보호법이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도 저간에 그 일본 사람들의 생활고에 별로 도움 안 되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간에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은 이제 다시 지난 주말에 크게 오르면서 조정을 좀 끝내고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물론 코스피가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2000포인트 간신히 넘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작년 말 지수가 1997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고 이자율만큼도 지금 안 나온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고.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주식을 좀 받는 국면에 정리를 할까? 아니면 더 추가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시즌이 지금 12월 하순이란 말이죠. 그렇죠. 배당 부분도 있고 예. 또. 그러려면 내년 1, 4분기 정도는 우리가 전망치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2월이 저점이고 내년 1, 2월에 좀 주가가 좀 레벨업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예. 변함없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른 상태에서 주가의 리레이팅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자금들이. 예. 제로 금리가 아니면 뭐 굳이 그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조달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약간의 수익률만 보이더라도 해외로 혹은 어떤 지역의 어떤 특정한 어떤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소위 리레이팅, 주가의 레벨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로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신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어떠한 신념을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가 네. 상당히 충족시켜줬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과거와는 달리 테이퍼링이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거니 이머징은 팔아야 된다라는 논리하고는 다른 행동이 나오고 네.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매수세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네. 지난주에 물론 50포인트 한 2.5% 정도 주간 하락률을 보인 데 대한 반발도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기술적인 반등 이외의 의미가 지금 깔려 있다. 그렇게 해서 테이퍼링은 어차피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조달 코스트가 낮은 상태에서 한국의 주식 기대 수익률은 그다지 경기 회복 국면에서 나쁘게 볼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 동기라고 본다면 12월을 저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는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는요. 자, 주식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국면, 어떤 국면일까 우리가 염두해 보니까요. 미국 금리가 제로 금리, 이게 전 세계의 저금리를 그냥 환경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장기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국 경기를 비롯한 세계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라면 주식은 당연히 지금 사야 될 때다,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지표가 좋게, 특별히 고용률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른 거는 그동안의 성격하고는 상당히 다른 국면이 벌어진 거다. 그게 우리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격에 반한 이 매수세를 촉발하는 국면을 이끌어낸 거다. 이런 정리를 해주시면서요. 지금보다는 내년 1월달, 2월달 주가가 한 단계 정도 레벨업 돼 있을 거다. 이런 힌트를 오늘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